깊이가 다른 경제 콘텐츠 3프로TV 오늘 아침 라이브 류종은. 네, 조영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힘있게 좀 하면 안 되겠을까요? 좀 더 힘있게 해보겠습니다. 많이 힘이 없는데 지금. 네. 물론 뭐 힘낼 상황은 아닐 수도 있지만. 그렇습니다. 예, 지금 중동 상황이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네. 그런데 그래도 또 오늘 아침 오랜만에 만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네. 조금 힘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아침 아마 많이들 또 지난 주말 사이에 많이들 들으셨을 그 중동 관련된 소식들. 네. 조금 전에 박현도 교수님도 좀 나오셨습니다만 아마 오늘 아침 라이브 또 이어지는 시간들에서도 계속 언급은 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워낙 또 우리 증시에 미치는 영향, 우리 경제 또 전 세계에 미치는 영향들이 크기 때문에 뭐 그 이야기들도 아마 저희가 빼놓지 않고 여러분께 잘 전해드리도록 노력을 좀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뉴스부터 좀 살펴봐야 되겠죠? 네, 뉴스 권순우 기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3프로TV 권순우 취재팀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주 기자가 MWC가 있습니다. 스페인에서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 예. 보통 여기서 이제 뭐 첨단 무슨 디바이스 뭐 스마트폰이라든지 뭐 통신 기술 이런 것들 좀 많이 나오는 데죠? 예, 통신 기술 쪽이 좀 더 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네. 스마트폰, 그러니까 디바이스 쪽은 이제 CES가 좀 더 주력이 되고 있고, MWC는 이제 통신 기술 쪽이 좀 더 주력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워낙 이란 소식이 뭐 중요하니까 먼저 이란 소식 먼저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이게 이란 소식이 중요한데 장 마감 사항부터 좀 살펴보시면은 의외로 장이 상승 마감했습니다. 네. 미국 증시. 예. 네. 그래가지고 지금 잠시만요. 그 다우존스 같은 경우는 지금 0.15% 하락했는데 그 나스닥은 0.41% 상승 마감했습니다. 네. 그래서 S&P 500도 0.04%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게 전반적으로 초반에는 좀 많이 빠지면서 시작을 했었거든요. 근데 장 후반으로 갈수록 오히려 좀 장이 올라가는 모습들을 좀 보여가지고 저도 어제 저녁에 이제 아무래도 우리 코스피가 어제 휴장이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가지고 좀 이게 미국장 어떻게 되나를 좀 보려고 그때 저녁 때 밤에 자기 전에 봤을 때는 좀 많이 떨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내일 우리도 좀 쉽지 않겠다 그런 생각을 좀 했었는데 장 후반으로 갈수록 좀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유가나 뭐 가스 가격 같은 건 좀 올랐는데 네. 그 오히려 증시에는 좀 부담을 오히려 좀 풀어내는 모습을 좀 보였고요. 엔비디아가 거의 한 3% 가까이 올랐고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도 1.48%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AI 관련해서는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둘 다 괜찮았고 네. 유가가 오른 것의 효과로 엑선모빌이나 쉐보론 같은 데도 주가가 좀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어떻게 봐야 되는지가 지금 시장에서는 약간 좀 혼란스러운 것 같아요. 예전에 호르무즈 해협 봉쇄하고 중동에 문제가 생기면은 그리고 유가가 올랐을 때 이른바 오일 쇼크라 그래가지고 미국이 데미지를 입는 그런 시나리오들을 많이들 생각을 했었던 것 같은데 지금 미국은 그 에너지 수출국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중동의 문제가 직접적으로 미국에 경제적인 영향을 미칠 거다라고 처음에는 말이 좀 나왔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란을 공습했을 때는 그 얘기가 나왔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근데 그게 그렇게까지 효과가 있을까? 라는 심리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점점 이제 고립주의를 가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미국이 고립주의로 갈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계기는 아무래도 그 셰일 혁명입니다. 그러니까 에너지 부분에서 중동에 의존할 필요가 좀 없어졌다라는 부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 중동 사태가 미국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오히려 좀 현재까지는 제한적이다라고 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요 댓글에 그 지난번에 우리가 불고기, 사리오 물고기 한번 판매한 적이 있었는데 네네. 아마 제품별로 어떤 경우는 조금 만족도가 많이 떨어지는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경우에 여러분 환불 요청하십시오. 예, 그거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해드려야 된다고 저는 이제 생각을 그쵸, 하고요. 그쵸. 네, 그래서 혹여라도 드신 분들 가운데 마음에 안 드셨던 분들 환불 요청 바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거는 제가 다 말을 좀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첫 번째 뉴스는 역시 그 중동으로 한번 가봐야 되겠죠. 중동 정세 관련해 가지고 많은 분들이 이제 주말 사이에 뉴스를 좀 보셨을 수도 있고 또 주말에 이제 좀 띄엄띄엄 보셨으면 좀 흐름이 좀
끊기시는 분들이 있으실 테니까 네. 오늘 이제 장 시작하기에 앞서서 약간 좀 그 시계열별로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그 하메네이 대통령을 아까 저 국가 지도자가 사망했다 뭐 이런 얘기들 정도까지는 이제 들으셨을 테니까 네. 그렇죠.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들을 보면은 그 미국인이 사망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보복을 공언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란 지도부는 재협상서를 부인하면서 항전 의지를 강조하고 있고요. 이스라엘군 같은 경우는 테헤란 전역을 대상으로 해서 대규모 추가 공격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좀 얘기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을 했고 네. 그 다음에 이란은 UAE, 사우디, 카타르, 바레인, 쿠웨이트 그리고 오만까지 걸프 6개국을 타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조금 헷갈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란이 이스라엘하고 미국으로부터 공격을 받았는데 왜 갑자기 그 걸프 6개국을 타격을 했는가?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이스라엘, 요르단, 이라크까지 9개국을 공격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란 쪽에서는 이제 거기에 있는 걸프 6개국에 있는 미군 기지를 공격한 것이다. 라고 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미군 기지만 공격을 받은 게 아니라 걸프 6개국의 다른 민간 시설까지 공격을 받은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전문가들의 해설을 좀 찾아보니까 이게 그 혼자서 이란과 이스라엘 공격을 이어가기는 쉽지 않다 보니 이 부분들을 이제 그 중동에 있는 국가들과 함께 대응을 하기 위한 전략이다라고 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란에서 하는 얘기가 지금 우리가 미군 기지로 공격을 하고 있고 혹시라도 피해가 발생을 한다면 그 피해는 우리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미국과 이스라엘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고 좀 설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얘기는 4주에서 5주간 그 공격을 할 예정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엄청난 양의 타약을 보유하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은 좀 이제 공식적으로 나왔던 얘기가 두 개인데,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SNS를 하다가 그 다음에 헤그세스 장관이 인터뷰를 했습니다. 헤그세스 장관이 브리핑에서 강조하고 있는 부분들은 이 작전은 명확하고 파괴적이며 결정적인 임무다라고 얘기하면서 이것은 그 이라크 전쟁이 아니다. 이라크전과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미사일 위협을 파괴하고 해군을 파괴하며 핵무기를 없애는 것이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전략적으로 굉장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란을 공격하고 있는 게 괜히 하는 게 아니라 일단 미사일 위협, 해군 파괴, 핵무기를 없애는 것. 이거는 이란이 실질적인 위협을 줬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를 정밀 타격하고 있는 것이다. 이게 이제 그 헤그세스 장관의 그 공식적인 그 명분입니다. 네. 이란을 공격했던 명분. 그리고서 여기서 지금 미국에서 국민들이 이란을 공격한 것에 대한 여론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전쟁이 이라크 전쟁이나 아프간 전쟁처럼 장기화되는 부분들에 대한 미국 내 여론의 부담을 굉장히 크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헤그세스 장관이 이 부분들을 좀 짧게 그 이라크, 아프간처럼 길게 갈 게 아니고 정밀 타격으로 해서 짧게 진행을 할 것이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인터뷰를 한 겁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 인터뷰에는 뭐가 나오냐면은 지상군 투입은 없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나는 지상군에 관한 울렁증은 없다. 아마도 필요가 없을 것이지만 필요하면 보낼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좀 얘기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들은 약간의 그 블러핑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그 이란 문제가 제대로 정리가 안 될 경우에 지상군을 투입할 수 있냐에 대해서 그 헤그세스 장관은 조금 더 정무적 판단을 좀 한 거고 네. 이라크나 그 아프간처럼 될 일은 없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트럼프 대통령은 뭐 지상군이 필요하다면 투입할 수 있다라고 좀 얘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더 큰 것이 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네. 그러면 거기에 이제 시나리오별로 살펴보면은 뭐 한 3명 정도를 뭐 좀 생각하고 있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말은 했는데 네. 그거를 공개를 할 경우에는 이란 내부에 그러니까
이란에서 차기 지도자를 염두에 두면 미국에서 공격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미국에서 차기 지도자를 염두에 둔다면 이란 내부에서 공격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지금 명확하진 않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혁명수비대의 그 좀 친미 성향 쪽을 부추기고 있지 않냐라는 건데 이게 그 이란이라는 나라가 너무나 오랫동안 독재를 했던 나라라서 그 야당이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야당이라고 할 만한 사람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지도부를 무너뜨렸을 때 그럼 누가 될 것인가에 대한 시나리오가 굉장히 불투명한 상황이라는 거고요. 그리고 베네수엘라의 사례를 보면은 뭐 마차도라든지 그러니까 마두로하고 경쟁을 했었던 그 야당 지도자들이 있었는데 미국이 들어간 다음에 야당 지도자들을 선택을 한 게 아니라 그 로드리게스 그 마두로의 2인자였던 사람을 또 선택을 하면서 친미 쪽 네. 안정적으로 정권을 끌고 간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한 시나리오는 현재는 굉장히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은 그 나라가 앞으로 잘 운영되거나 뭐 부국 강병이 되거나 이거에 관심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미국 말 잘 듣는 사람 누군가 그것만 관심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란에서도 아마 이란과 지금 뭐 몇몇 계속 얘기는 하는 것 같은데 자기 말 잘 들을 사람이 누군가 그거 고르겠죠, 뭐. 지금까지와 다른 국정 운영을 할 만한 그런 사람들을 이란 국민들 생각해서 잘 고른다기보다는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을 골랐을 때 네, 장악을 할 수 있느냐도 중요합니다. 그렇겠죠. 예. 네, 장악 내가 친미라고 해서 꽂았는데 그 맞습니다. 사람이 네. 나가리가 돼버리면 안 되니까 네, 이걸 꽂아서 그러니까 오히려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도 그렇죠. 친미 성향이면서 장악력이 있는 데를 고른 건데 지금 그래서 이제 혁명수비대 내에 친미 쪽 성향이 있는 사람들이 되지 않겠냐라는 시나리오가 얘기가 나오는 게 네, 그 뭐 예전에 왕정 시대가 벌써 79년도니까 그때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지금 장악은 불가능한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조금 더 그 아직은 다음을 얘기하기에는 좀 이른 타이밍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시간 관계상 두 번째 뉴스, 세 번째 뉴스 빨리빨리 넘어가야 되는데 네. 일단 호르무즈 해협 관련해서 그 대규모 공격을 예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혁명수비대 사령관 보좌관인 자바리 소장이 그 호르무스 해협을 통과하려는 모든 선박을 불태울 것이다 라고 좀 이야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한 지역의 석유도 빠져나가지 못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게 지금 이게 이미지로 만들어낸 건데 이쪽에 걸프만에 있는 그 산유국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여기 배가 지나가야 되는데 여기가 이제 호르무즈 해협이거든요. 네네. 전 세계 원유 물동량의 한 20% 정도가 지나가는 지역인데 여기를 이제 완전히 봉쇄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국제유가가 지금 굉장히 치솟고 있습니다. 오히려 생각해 보면은 그 미국은 이미 이제 중동에서 받는 원유가 별로 없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데미지를 입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봉쇄를 못할 거다라고 생각했던 이유는 여기에서 나가는 원유를 공급받는 주요 국가들이 한국, 일본, 중국입니다. 아하.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란 입장에서는 중국에다가 데미지를 주는 게 그렇게 유리한 상황은 아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거를 뭐 얼마나 막을 수 있을까 싶긴 했었는데 일단은 이란이 가진 카드가 없기 때문에 호르무즈 해협 봉쇄 관련한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아람코 정유 설비 관련한 공격 얘기가 좀 있어서 네. 유가는 그렇게 많이 올라 있습니다. 그리고 카타르가 지금 액화천연가스 LNG 시설 가동 중단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LNG 가격은 전거래일 대비 거의 한 40%씩 올랐습니다. 뭐 유가는 한 7, 8% 올랐는데 네. 가스 가격은 거의 한 40%가 올랐습니다. 네. 그래서 카타르 같은 경우는 미국에 이어서 세계 두 번째 LNG 수출국이고요. 그 주요 한국이 포함된 우리나라와 유럽 국가들이 카타르 LNG를 많이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한 에너지 가격 변화는 현재는 가스 가격이 더 높은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천연가스. 지금 우리나라나 일본, 뭐 중국 천연가스 세계에서 제일 많이 수입하는 나라죠, 그죠? 예, 예. 네, 중동 천연가스를. 예. 난방유도 되게 많이 올랐네요. 보니까. 남방유. 네. 네. 자, 하여튼 원자재 가격도 많이 지금 상승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고 또 금도 좀 많이 오르는 것 같기도 하고요. 예, 예. 네, 그러면 뉴스 이어서 바로바로 좀 가보겠습니다. 네, 세 번째는 금요일날 발표됐던 뉴스긴 한데 이게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가 좀 나오고 있어서 그 현대차가 새만금에 인공지능과 로봇 수소가 결합된 그 미국 그 핵심 거점으로 새만금에다 9조 원을 투자하겠다.
라고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같이 보시면은 규모로는 AI 데이터 센터가 5조 8천억 원으로 가장 규모가 크고요. 로봇 제조 클러스터가 한 4천억 정도가 됩니다. 근데 여기 로봇 제조 클러스터는 뭐 아직까지 정확하진 않은데 네. 그 아틀라스를 만드는 공장은 아니고 그 모베드라고 해서 현대 로보틱스 랩에서 그 바퀴 달린 그 로봇이 있습니다. 수평 네네네네. 유지하면서 움직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움직일 때 뭐 바퀴가 위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이게 수평 유지해가지고 짐 흔들리지 옮기고 않는. 하는데 좋은 거. 예? 짐 옮기고 하는데 왜 예, 잘하는 거 맞습니다. 같은 예, 거. 예, 예. 네. 그리고 저희 그때 유종 기자하고 거의 의왕 가서 보고 왔는데 그 카메라 쓸 때도 무대 카메라 쓸 때 네. 카메라 레일 깔아서 이렇게 도는 거 있잖아요. 네. 그거 기똥차게 잘한대요. 얘가 예. 아. 그 위에 카메라 놓으면 수평 유지 쫙 하면서 이게 쫙 돌아서. 이제 뭐 레일이 필요 있는 게 아니고 그쵸, 그쵸. 그냥 그 친구가 막 움직이면서도 이제 상하좌우 막 움직이는 거를 흔들림 없이. 그렇죠. 네. 하늘에서 공중에 찍었던 거를 땅에서는 모베드에 카메라를 찍어 놓으면 달아 놓으면은 아. 이렇게 스테빌라이저가 딱 되니까. 오. 그것도 굉장히 영화 같은 데서도 많이 쓰겠네, 이제. 많이 네. 쓸 것 같습니다. 예. 근데 그거는 이제 야외에서도 가능하고요. 네, 그렇죠, 예. 그렇죠. 그리고 여기가 지금 왜 중요한 지역이 되냐면 여기가 그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실 수도 있는데 없는 지역에 괜히 만드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수소 완주 수소 클러스터라 그래가지고 새만금에서 태양광으로 발전을 한 다음에 여기서 전력을 보내가지고 이쪽 수소 완주 전주 완주 쪽에 현대차 전주 공장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현대차 전주 트럭 공장 옆에 거기에 LG 하이솔루스 탱크 만드는 데도 있고, 그러니까 이 지역이 일종의 수소 클러스터가 원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서 새만금에서 만들어진 그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수소를 이제 수전의 설비를 설치를 해가지고 거기서 전기를 가지고 바로 수소를 만드는 그런 플랜트를 만드는 프로젝트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지산지소로서 에너지가 많다 그러면은 수소로 만들면은 전력망이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쩌면은 수소 플랜트를 만들기에는 가장 좋은 지역이 그 새만금 전주 지역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린 수소 양산 체제를 만들어서 향후 한 1기가와트까지 확대를 해보겠다. 2029년까지 1차 완공을 목표로 한다. 이러면서 현대차 그룹주가 대체적으로 좀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만금 지역도 한 2030년 이후가 되면은 정말 우리가 지금 보는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의 새만금 프로젝트가 좀 될 것 같고 이전에 정부가 그냥 지정해서 클러스터 만들었던 것과 달리 우리나라 대기업 집단이 어떤 특정 지역의 클러스터를 새로 만드는 거는 거의 처음, 그러니까 진짜 개발 시대 이후에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그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도 굉장히 좋은 사례가 될 것 같습니다. 자, 하여튼 수소도 우리가 전 세계에서 그래도 가장 앞설 수 있는 나라인 거잖아요, 그죠? 예, 예. 네, 그런 것들은 좀 잘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이주호 기자가 지금 현재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 MWC 스페인에 가 있는 거죠?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지금 바르셀로나. 있습니다. 아유, 부럽습니다. 자, 그러면 이왕 또 보냈으니까 짧게라도 지금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 분위기가 어떤지 그런 네. 거 한번 잠깐 좀 여쭤보면 어떨까 싶어서요. 네, 또 어쩌면 유럽에서도 어쩌면 우리가 느끼는 것과 다른 느낌을 중동에 관해서 느낄 수도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좀 여쭤보면 좋을까 싶기도 하네요. 이주호 기자 한번 잠시 연결해서 그곳 소식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주호 기자 연결이 돼 있죠? 이주호 기자. 네, 안녕하세요. 저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네네네. 지금 연락드리고 있는 이주호 기자입니다. 네, 들리시나요? 네, 잘 네, 들립니다. 잘 들립니다. 자, 이주호 기자. 스페인에서도 너무 멋집니다. 아이러브 뭐라고 쓴 거예요, 저게? 바르셀로나 할 것 바르셀로나예요? 같습니다. 네. I love 바르셀로나입니다. 그래. 거기 지금 제 뒤에 그 네. 개선문 보이시나요? 거기 개선. 그러니까 저희가 MWC 행사 장소가 지금 저녁 9시가 되면 아예 불을 다 꺼버려요. 근데 예. 지금 현지 시간이 11시 한 반 정도 되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MWC 행사 장소에서 저희가 보내드리지 못하고 대신 그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상징적인 이 상징물 앞에서 저희가 좀 방송을 하게 됐어요. 네네. 지금 거기가 밤 11시예요? 네. 11시 40분입니다. 11시 40분. 알겠습니다. 하여튼 일단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 그거 지금 며칠째입니까? 오늘이 첫 번째 개막을 했던 날이고요. 예. 그리고 생각보다
분위기가 굉장히 뜨거웠어요. 사실 이제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라고 하는 곳은 아무래도 B2B 성격이 강한 컨퍼런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인들의 관심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가능성도 있는 게 바로 MWC라고 할 수 있는데, 제가 이번에 갔을 때 그 촬영을 위해서 이제 뭐 한상호 PD랑 같이 걸어가면서 녹화하고 막 이런 그 과정들이 있었는데요. 사람들이 자꾸 치여서 다른 분들한테 이제 길을 터주는 걸 좀 부탁을 하면서 저희가 찍을 정도로 굉장히 좀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그래서 뭐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한 10만여 명 정도의 관람객이 방문을 했었는데, 올해는 이미 한 11만 명 정도 예상이 되고 있고요. 저도 지금 첫날 분위기 보니까 아마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방문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 이유가 뭐냐면 작년과 다르게 올해부터는 모든 주제가 지금 키워드가 AI, 인공지능으로 맞춰져 있거든요. 네네. 이 인공지능으로 맞춰져 있는 것이 아마 일반 소비자분들에게도 좀 소구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그 지금 제일 관심 있는, 그래서 제일 사람들이 많이 좀 몰리는 그런 전시나 아니면 뭐 기업들은 어떤 것들이 있어요? 사실 눈에 보기 좋은 게 사람들이 관심이 많아서 이게 인공지능하고 진짜 얼마나 잘 맞는 거야, 혹은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라고 하는 통신 장비 컨퍼런스잖아요. 네. 요거는 얼마나 잘 맞는 거야라는 거는 좀 타치하더라도 일단 눈에 보이는 것들의 관람객들이 좀 많긴 했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그 샤오미에서 스포츠카 컨셉트카를 처음으로 선보였거든요. 네네. 비전 GT라고 해서 우리 류중훈 기자는 잘 알 텐데, 이걸 딱 선보이는 순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와서 다 그것만 찍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그러면 이게 과연 그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랑 슈퍼카랑 무슨 상관이냐라고 하는 어떤 명분을 세우기 위해서 자동차, 집, 그리고 샤오미가 또 수많은 가전제품 만들잖아요. 이 가전제품 세 개를 연결한다 해갖고 그런 컨셉을 내세우면서 이제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에 나왔는데, 그냥 그걸 본 저의 느낌은 뭐였었냐면, 슈퍼카 자랑하고는 싶은데 뭔가 컨셉은 껴맞춰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약간 그런 컨셉을 좀 보여준 것 같기도 합니다. 네네네네. 샤오미 작년에도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저 SU7 갖다 놓고 막 차에서 자기들이 갖고 있는 가전이랑 스마트폰이랑 디바이스 다 연결할 수 있다 막 그런 이야기 했는데, 올해도 좀 비슷한가 보네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뭐 다른 중국 기업들도 있는데, 일단 우리나라 기업 가운데는 뭐 삼성전자가 이번에 갤럭시 S26 있잖아요. 그거를 네네. 이제 선보이는 자리를 가졌고, 얼마 전에 공개를 했고, 사실 일반인 분들이 만져볼 기회는 없었는데, 이번에는 부스를 참 크게 차려놓고 거기에서 그 수많은 기기들을 이제 배치해놓고서 많은 사람들이 직접 체험해볼 수 있게 했고, 저는 이번에 좀 눈에 띄었던 게 뭐였었냐면 스페이스X와 스타링크의 부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 기조연설자로도 스페이스X와 스타링크의 임원이 나와서 기조연설을 했는데, 네네. 그 기조연설 제가 직접 들어가려면 추가 비용을 내야 돼서 그건 못 들어가고, 네. 그 내용은 좀 나중에 저희가 뉴스 보도를 통해서 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부스를 봤을 때는 굉장히 실망스러웠어요. 진짜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단말기 딱 2대 놔두고 그 나머지 장소는 거의 거기 부스를 지키는 사람도 없는 것 같아갖고, 관람객들 그냥 쉬어가는 용도 그 정도로만 사용을 하고 있었고요. 네네. 대신 이번에 굉장히 눈에 띄었던 부분이 뭐였었냐면, 퀄컴과 같은 통신, 퀄컴이 이제 AP 기업이잖아요. 네. 근데 여기에서 부스를 굉장히 크게 세워놓고 그 정 가운데에다 뭘 놨냐면 6G를 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인공지능 시대가 되면서 6G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기대감을 사람들이 갖고 있는 단계인데, 아직 6G에 대한 표준화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그쵸. 네. 무엇이 표준이 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지금 퀄컴은 수많은 기업들에게 적극적인 공세를 펼쳐서 나랑 같이 6G 한번 표준화 만들어보자 라고 하는 느낌을 주고 있는 것 같았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 가운데서도 SK텔레콤도 이번에 보면은 AI for 6G라고 하는 부스 한 면을 만들어서 6G를 만들 때에 어떤 AI 기술을 도입해서 연구 개발을 하고 있는지를 전시를 했었는데, 여기서 제가 되게 흥미로웠던 점이 하나가 있었는데 뭐였었냐면, 6G가 되려면 이 핸드폰의 안테나가 기존에 4개였는데 8개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8개가 들어가면은 4개 대비 8개니까 통신 효율이 2배가 좋아질 것 같은데, 안테나가 8개로 많아지니까 오히려 간섭이 더 생겨갖고 효율이 안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6G가 돼갖고 인공지능까지 우리가 하려면 효율이 좋아야 되는데, 그 효율을 어떻게 좋게 만들 것인가에 있어서 AI를 대입해서 지금 도입해서 연구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이제 인공지능 시대에 대비해서 6G 통신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 첫 번째 표준 잡는 거, 그다음에 그 표준 잡기 위한 연구 개발
개발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이번 MWC에서 많이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자, 거기 우리 기업들 중에 당연히 이제 다들 갔을 텐데 뭐 SK 하이닉, SK 그 텔레콤? 네. 네. 거기 저 CEO랑 인터뷰했습니까? 네, 저희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번에 제가 다양한 부스들을 보면서 좀 눈에 띄었던 기업이 SK텔레콤이었었는데 네. SK텔레콤이 이번에 딱 전면에 내세운 게 뭐였었냐면요. 풀스택 AI라고 하는 개념을 내세웠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및 인프라, 그다음에 그 위에 돌아가고 있는 구동되는 모델, 그리고 그 모델로 결과를 도출해서 우리가 직접 사용할 수 있는 AI 서비스까지 세 단계를 하나의 전체 솔루션처럼 하나의 패키지로 풀스택 AI라는 그런 개념을 제시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관련된 내용을 왜 준비했는지, 그러니까 인공지능 시대가 어떻게 전개될 것으로 구상하니까 이런 풀스택을 내놨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을 저희가 이번에 SK텔레콤 정재현 사장과 함께 인터뷰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인터뷰 내용을 그럼 지금부터 바로 보여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짧게 한번 보시죠. 오늘 이야기는 이분을 통해서 듣는 게 가장 나을 것 같습니다. SK텔레콤 정재현 사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는 기업은 따로 있고 그다음에 인프라를 운영하는 기업도 있고 모델을 운영하는 기업들도 다 있잖아요. 근데 SK텔레콤이 이번에 내놓은 청사진을 보면 풀스택 AI라고 해서 우리는 그럼 데이터 센터, 모델, 인프라 서비스까지 다 줄게 라고 하는 그런 계획을 내세우셨을 때에는 거기에 맞는 인공지능의 어떤 미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 미래가 궁금해요. 지금의 이제 AI 생태계가 어찌 보면은 이제 초기 단계일 겁니다. 초기 단계다 보니까 지금은 인프라 나름으로 따로 지금 성장을 하고 있고 또 모델은 모델대로 그다음에 그게 기반한 에이전트들 여러 가지 이제 서비스들은 또 서비스대로 각자가 자기 영역 아래에서 이제 성장을 하고 있는데 이게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그 연결되는 인프라 영역과 그다음 그들이 구동하기에 필요한 모델 영역과 실제로 이제 구동이 되는 서비스 영역들이 하나로 사실 결합해서 움직여져야 된다. 첫째로는 그 차원에서 우리는 이 전 영역을 풀스택으로 준비해야겠다. 물론 풀스택 AI를 하겠다고 해서 모든 영역을 우리가 다 잘하겠다는 개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글로벌 빅텍들이 엄청난 기술력과 자금으로 지금 이 산업을 이끌고 있는데 우리가 이들과 그냥 모든 영역에서 경쟁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AI 생태계가 자랄 수 있는 토양이 되는 정말 그 대지, 어찌 보면 그 AI 데이터 센터를 기반으로 하는 인프라 영역이라고 볼 겁니다. 그 인프라 영역을 잘 하려면 거기에 뿌려진 씨들이 뭘 먹고 자라야 될지 그리고 이들에게 어떤 환경을 줘야만 정말 마지막에 결실들이 나올지가 정해질 텐데 우리가 인프라 사업을 하더라도 그 위에서 자라는 곡식과 그 최종의 결실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만 그 인프라를 가장 적합한 인프라로 구축할 수 있겠다. 그러면 G3를 요즘에 계속 강조하고 계시는데 그럼 그 G3의 의미는 뭔가요? 일단 우리 정부가 지금 글로벌 이 AI 산업에 있어서는 글로벌 3강에 들겠다. 뭐 워낙 뭐 다 아시다시피 지금 AI는 2개의 강대국인 미국과 중국이 완전히 주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속에서 우리가 살아남으려면 적어도 그들 다음에 이르는 3강 정도의 수준에는 있어야만 가능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고 우리 뭐 스타게이트라든지 뭐 오픈 AI에서도 지금 그게 엄청난 규모입니다. 뭐 우리가 돈으로 환산을 하자면 그게 수천조, 수만조 규모의 이제 사업인데 우리가 그러면 그 규모로 같이 나갈 것인지 아니면 그들이 그 정도 수준이 갈 때 그 사이의 틈새 시장에 해당되는 그렇지만 그 시장들을 그나마 우리가 제대로 장악할 수 있는 규모의 인프라 사업을 우리도 추진할 건지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만약에 그걸 결정한다면은 적어도 그 영역에 있어서도 기업에 있어서 3강 정도에는 들어야만 이게 생존이 가능하지 않겠나.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그 제조업이 아직 살아있다는 그 특성 자체가 SK텔레콤이 그런 방향으로 나아감에 있어서 도움이 좀 되겠죠? 도움이 되는 정도가 아니고 이게 정말 기회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글로벌 엄청난 기업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SK 하이닉스라든지 뭐 SK 온이라든지 이런 어떤 산업은 이게 보안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 영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글로벌 빅텍들이 개발한 모델들을 가지고 빅텍들의
데이터 센터 안에서 네. 빅데이터의 어떤 솔루션을 가지고만 구동하기에는 이게 불안한 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지금 소브린 이야기를 강조하고 있는 거고, 이런 영역에서 이들도 당연히 AI를 활용해서 산업을 개편을 해야 될 텐데 그걸 누가 맡을 건가? 그게 그때 우리가 가능하지 않겠냐. 왜? 우리의 제조 현장에서 이게 구동이 되고 성공적으로 오퍼레이팅이 된다면은 이 기술력을 다른 데 분명히 수출할 수 있을 거고, 그게 또 이제 좀 더 나아가는 사업으로 전개될 수 있는 기회가 안 되겠나. 엄청난 자금과 엄청난 기술력으로 지금 범용 시장들을 장악하고 있는 빅텍들이 이러한 소브린 시장까지도 장악하게 되는, 네. 지금 이제 우리가 소브린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 여러 가지 이유들을 이들이 니즈를 맞춰주게 된다면은 이들과 다시 경쟁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그런 시장이 온다면은 지금 우리가 이렇게 투자를 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게 과연 경쟁력에서 위에 설 수 있을지, 이제 그런 불안들은 당연히 있습니다. 당연히 있지만은 여러 가지로 분석을 해보고 또 지금의 어떤 환경들을 보고 또 이게 정부나 글로벌 국가들의 현재 상황들을 볼 때, 아, 이건 정말 소브린 AI 분야가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고 그 부분에서 분명히 우리가 해야 될 역할들이 있겠다라고 지금은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정재선 사장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앞으로도 더 멋진 모습과 더 멋진 미래 구상을 좀 보여주시길 바라면서 오늘 인터뷰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인터뷰 좀 짧게 하라고 그랬더니 이주호 기자가 네. 아무래도 저 정지현 사장님한테 뭐 빠에야라도 한 그릇 얻어 먹은 모양이. 이주호 기자 원래 욕심이 많아서 그래요? 네, 네. 말하고 싶은 욕심이 많은 건데 네. 아마 MWC 이륙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지금 이주호 기자가 오늘 내일 또 계속 취재를 할 거기 때문에 네. 종합편은 저희 앞권 채널을 통해서 아마 네, 또 보실 네. 수 있을 겁니다. 네. 어쨌든 지금 이제 사람들이 또 이 보시는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실 내용들이 이제 중동의 그 상황이 과연 우리 시장에 또 네.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 그게 이제 제일 핵심일 거 아닙니까? 그죠? 그쵸. 네, 네. 그 내용들은 저희가 이어지는 우리 박병창 이사님과의 시간에서 충분히 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시죠, 여러분? 네, 이쯤 해서 뭘 해야 되는지 네. 최대한 짧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서리태 콩물. 이건 네. 곡물 도감은 뭐 말할 필요 없이 모두가 아시죠. 마시는 걸로 보여드리면 네. 됩니다. 그렇게 마시면 잘 안 보이죠. 자, 이 콩물 도감 이거는 진짜 아주 진합니다. 네. 그냥 이 제가 점도를 보여드릴게요. 잘 보세요. 이거는 제가 보여드리는 거. 오, 저도 그러면 네, 콩물이 이렇게 진할 수가 없습니다. 진짜 네. 꾸덕꾸덕합니다 진짜. 이것만 보여드릴 끝이야. 딴 건 안 넣었어. 그냥 콩물입니다. 이게 네. 15 플러스 15로 최초로 47,900원이라고 하니까 많이들 30개짜리 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00% 논 GMO 국산 특등급 서리태만 썼습니다. 됐죠? 첨가물도 없다니까. 네, 이건 그냥 건강을 위해서 드십시오. 예. 자, 그리고 아미 후드티 요것도 갖고 왔죠. 8만 원대로 갖고 왔습니다. 네, 지금 입고 있습니다. 네. 입고 있습니다. 네. 요거는 근데 지금 꼭 필요하신 게 뭐냐면, 자, 3월 21일에 뭐 합니까? 3월 21일 3월 21일이에요? BTS 광화문 콘서트 하잖아. 네, 4월에 또 고척돔인가 가잖아요. 네네. 부산에서도 한번 하잖아. 6월인가. 네. 이거 안 입고 갈 수 있어요? 아미들은 무조건 구매를 무조건 해야겠네요. 입어야죠. 아미티예요. 예, 아미 후드티. 네, 가장 오래 입을 수 있는, 가장 튼튼하게 탄탄하게 입을 수 있는 아미 후드티. 도톰한 느낌으로 봄에는 이거면 끝입니다. 가격도 네, 쌉니다. 아미인데 어떻게 89,000원입니까? 가격도 가격이고 요게 이제 흰색 자수로 로고가 되어 있거든요. 그쵸. 예, 요거 이제 오프 화이트 느낌으로 그렇게 갑니다. 아미 됐어요. 예, 3월 21일 광화문 콘서트, 4월에 고척돔, 6월에 부산 콘서트까지 미니멈 3번은 입으셔야 되는 아미 후드티. 네. 아미가 근데 원래 비싼 거예요. 아시죠? 아미 엄청 비싸요. 네. 원래. 네. 8만 원대로 맞춰왔다는 거 요까지만 말씀드리고 오늘은 짧게 하고 대신 박병창 이사님 바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